네, 안녕하세요. 교재는 198페이지를 펴세요. 198페이지. (198페이지) 펴시면은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5장을 거의 끝내 가는데, 이 5장의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주제하고 남은 게 뭐가 있냐면은 채권을 이용한 자금 조달, 이 두 개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했고요. 근데 오늘 첫 시간에 이걸 끝낼 건데, 오늘 첫 시간에 해야 될 이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좀 여러분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채권 채무 조정, 왜 채권 채무 조정이 좀 어렵냐면은 그 실무적인 어떤 내용 자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 수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친숙할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냐면은 이 채권 채무 조정, LG카드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LG카드가 최근에 그 산업은행에서 이제 관리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죠. 관리하고 1년 동안 관리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매각할 건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권에서 LG카드한테 빌려준 돈들이 꽤 큰데 그 돈을 다 받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 채권단들이 다 받지 못하겠다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고, LG카드를 당장 청산시키면 가지고 있는 자산 어떻게 팔아가지고 남는 돈 좀 가져가 보려고 했더니 가져갈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망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또 어떤 사회적인 파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 회생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채권 채무 조정. 그래서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거는 좀 실무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출제 가능성 자체가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시사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1차 시험에도 나왔었고 2차 시험에도 나왔었고 그래요. 세무사 시험에는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1차 시험에만 나왔어요. 1차에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조금 이따가 보시면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CPA 2차라고 제가 구분해 드릴 거예요. CPA 2차라고 구분해 드리는 거는 당장 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CPA 2차 시험 보실 때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예제들,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을 공부한다, 안 보셔도 돼요. CPA 2차라고 한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채권 채무 조정. 일단 거기 1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제5절 채권 채무 조정이 뭔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거 없으니까 읽어만 보세요. 맨 밑에 채권 채무 조정이란 맨 끝에까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별 내용 아니죠.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만나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완화. 채무자의 부담을. 그래서 LG카드가 지고 있는 빚을 좀 깎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9페이지에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가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199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읽으시면서 쭉 밑줄 치세요. 읽으시면서. 잘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 나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채권 채무 조정은 채권자 입장에서 뭐랑 똑같대요, 보니까. 대손. 우리 대손 배웠죠? 대손과 똑같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밑에요. 1번에 채권 채무 조정의 적용 범위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채권 채무 조정의 적용 범위 나와 있는 거, 거기를 좀 보세요. 거의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을 보는데 지금 세 번째 줄을 보세요.
거기 오니까 채권자에게 뭐라는 표현이 나와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어요, 어딘지? 아니, 거기 1번에 채권 채무 조정의 적용 범위와 조정 시점이 유형에서 가로 1번 보시면 채권 채무 조정의 적용 범위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라는 거 있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 조정을 배우시면서 개념 잡을 게 먼저 이 채권 채무 조정은 절대로 채권자한테 유리한 건 없다. 채권자 유리한 건 채권자한테 전부 다 불리해요. 채권자한테 유리한 조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채권자한테 유리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LG카드 불러다가 야, 너 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1억 빌려줬는데 너 2억 갚아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 이자를 매년 10% 내기로 했는데 안 되겠다. 너 20% 내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너 만기가 10년이었는데 안 되겠다. 만기 5년으로 당기자. 이런 얘기하는 게 채권자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채무자 불러다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래 돈을 빌려줄 때 최초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 조건. 만기가 있을 거고 이자율이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이 있을 거고. 그러면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행하면 되는 거지. 불러다가 액면 좀 올려라. 원금 좀 올려라. 이자 더 내라. 만기 당기자. 이런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유리하게 조정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배우는 불리하게 조정하는 것도 원래는 없어야 돼요. 불리하게도. 채권자도 무슨 자선사업도 아닌데 채무자 불러다 놓고 깎아줄게. 이런 얘기 먼저 할 필요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얘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처럼 LG카드처럼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당장 망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채권자들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채권자한테 불리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채권자는 조정을 하게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손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대손. 그 다음에 채무자는 반대 입장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채무자는 이익이 생겨요. 이익. 그걸 조금 있다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채무조정이익이라고 나와요. 뒤에 나와요. 채무조정이익이라고. 그러면 기본 개념이 뭐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잡히는 대손이랑 채무자 입장에서 잡히는 채무조정이익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 금액이. 조금 이따 계산해 볼 건데. 같겠죠, 그게. 상대적인 거니까. 채권자가 깎아주는 거면 채무자 그만큼 깎임을 깎아주는 거니까 그 금액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쌍방에서.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서로 깎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금액이 같다. 거기까지 돼요? 그래서 거기 199페이지 상단에 우리 밑줄 친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게? 대손회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손회계는 채권자가 혼자서 있다 보니까 채무자가 어려워진 것 같아서 충당금 잡는 거죠. 대손 충당금. 그리고 못 받을 것 같으면 대손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앞에 나왔었죠, 우리. 지금 배우는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건 차이점이 뭐밖에 없냐면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 깎아주는 걸 합의. 그렇게 해서 깎아준다는 것 뿐이지. 어차피 채권자 입장에서 뭐 생기는 건 똑같아요. 대손 생기는 건 똑같다. 이런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세요, 일단. 그래서 지금 배우는 채권 채무 조정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랑 똑같다? 대손의 회계 처리랑 똑같구나. 결국 대손이 생기는 거구나. 이걸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요. 거기까지 하고 일단 그 밑에 가로 1번 보세요. 채권 채무의 적용 범위라고 있죠. 채권 채무 조정의 적용 범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만 생긴다고요? 채권자한테 불리한 것만 있다. 유리한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에서 제외되는 거 나와 있죠. 거기. 자, 그거 설명만 할게요.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는 끝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게 채권자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채권자에게 유리. 그 동그라미 1번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한테 이전한 현금이나 기타 자산이 장부가액 이상이래요. 공정가액이. 그 얘기는 빚보다 더 줬다는 얘기잖아요. 채무자가.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뭐예요? 이익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채권 채무 조정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채권자한테 어떻게 될 때만? 불리할 때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아니죠. 이 대상이. 이해했어요? 이해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보시면 걔는 뭐만 밑줄 치면 되냐면은 다른 건 혼자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채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거기만 밑줄 치면 돼요. 채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3번도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채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똑같이 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어려워져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보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걔한테 계속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시키고자, 야, 좀 이자 깎아줄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2, 3번은. 그런 경우는 채권 채무 조정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채무자를 우리랑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우리가 돈 빌려주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건 그건 조정 아니다. 채권 채무 조정. 여기서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거를 깎아주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가로 2번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채권 채무 조정의 회계 처리를 언제 할 거냐요, 언제. 이 어느 시점에 할 거냐, 채권 채무 조정 시점. 뭐를 밑줄 치면 되냐면 두 번째 줄에 합의일이라는 거 있어요. 중간 끝에 합의일, 합의했을 때. 그다음 세 번째 줄 보시면 회사 정리 계획 인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좀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이 쌍방 간에 합의를 할 수가 있고 법원에서 중재해서 인가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고날짜들이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이 된다. 이 정도 개념만 있으면 되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밑에 두 번째 줄에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일, 새로운 계약 조건의 이행일 또는 채권 채무 조정이 완성되는 다른 사건의 발생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권 채무 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이 된다. 거기까지 밑줄 친 다음에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실질 우선의 원칙 있죠? 우리 배웠죠, 여기 잠깐. 실질 우선의 원칙. 이 실질 우선의 원칙이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게 2장 배울 때, 재무회계 개념 체계할 때, 그때 질적 특성,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배울 때 표현의 충실성 있었죠. 신뢰성 밑에. 표현의 충실성에 이 실질 우선의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시한 정보가 표현이 충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거기, 그때. 여기도 보세요. 이게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이라는 게 형식적인 합의일이나 법원의 인가일,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밑줄 친 게 뭐냐면 합의해놓고 실제 이행하는 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언제를 실제 시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을 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실질을 우선시하라는 얘기죠. 형식보다는.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만 알면 돼요. 그런 말이 있다는 것만.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채권 채무 조정 유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변제, 두 번째가 조건 변경인데요. 그 변제라는 건 뭐냐면은 채무자가 빚을 제대로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채무를 거기 보면은 읽어보면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해서 채무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변제. 그런데 이 변제한다는 것이 자기가 갚을 금액보다는 적게 주고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갚을 게 있는데 그 채권자한테 100억 못 갚을 것 같거든요. 못 갚을 것 같으니까 한 20억 상당의 자산을 넘기면서 야, 나 이거밖에 없다.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게 변제예요. 변제. 아니 만약 다 갚는다면 우리가 100억의 빚이 있을 때 100억을 다 갚는다면 그거는 조정할 필요 없잖아요. 다 갚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변제라는 개념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 지분증권 발행한다는 게 뭐 발행하는 겁니까? 지분증권 발행? 주식이죠, 주식.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출자 전환이라고 그래요. 기존의 부채를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조금 이따 나와요, 뒤에. 그렇게 해서 기존의 부채를 상환해버리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무의 변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건의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채무의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채권자한테 불리하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원금을 깎아준다든지, 기존에 발생된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 써있죠, 그렇게 쭉. 그런 걸 조건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됐죠? 이것도 나와요, 뒤에. 뒤에 나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 자, 그 밑으로 가시면은 채무의 변제라는 걸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돼 있죠. 그 밑에 줄에. 지금 읽어본 거 밑에 줄에 동그라미 1, 2, 3. 채무의 변제라는 걸 두 가지로 쪼개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산의 이전과 지분증권의 발행. 이렇게 쪼개서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조건의 변경. 이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먼저 자산의 이전부터 할게요. 거기 2번에. 이 자산의 이전이라는 케이스는요, 굉장히 쉬워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자산의 이전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뭐를 넘긴다는 거예요. 자산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채권자 외계 처리와 채무자 외계 처리가 있는데 양쪽 입장에서 채무자가 넘기는 자산 있잖아요. 그거를 평가할 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채무자가 지금 채권자한테 자산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넘기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정가액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만 알면 되거든요. 당연히 공정가액으로 해야겠죠.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면서요. 이런 생각 해보세요. 이 회계학에서요. 공부하면서 객관적인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어떤 자산을 넘긴다든지 어떤 거래를 하면요. 그 거래하는 금액은 당연히 무슨 가액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공정가액이 맞는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런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장부가액으로 거래하는 건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 다 규정돼 있어요. 기준에. 이런 땐 장부가액으로 해라. 이렇게.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당연히 제3자 간의 거래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공정가액.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무슨 가격으로 사요? 공정가액으로 사죠. 그 사람 장부상에 있는 금액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뭐다? 공정가액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아무튼 그래서 거기 채권자 외계처리하고 채무자 외계처리 있는데 채권자 외계처리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채권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변제대가, 그 공정가액에 중요하게 표시해놓습니다. 공정가액. 그거만 잘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혼자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외계처리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끝까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예제 풀게요, 같이. 201페이지 예제 4번 있거든요. 그 예제 풀면서 밑줄 친 거 확인하시면 금방 이해돼요. 자, 거기 201페이지에 자산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 문제 국민은행이 돈 빌려줬죠? 부실기업한테 1,000만 원. 근데 언제가 채권채무 조정 시점 같아요, 일단. 채권채무 조정 시점. 날짜. 이날이죠. 거기 분명히 이날 뭐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합의했다는 표현이죠. 합의. 합의를 했을 때는 무슨 날짜가? 합의일이 채권채무 조정 시점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럼 이날 채권채무 조정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2002년 초에. 채권채무 조정. 그럼 채권채무 조정이라는 건 쌍방간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채무자의 회계 처리가 있을 거고 채권자의 회계 처리가 있겠죠. 항상. 시험에는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미리 예상컨대 채권자는 뭐가 생기겠어요? 대손이 생겨요. 대손이. 채무자는 채무 조정이익이 생겨요. 해보면. 그리고 그 금액은 같아야 돼요. 이제 그 확인해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충당금이 얼마 설정돼 있대요. 이미 100만 원 설정돼 있고 밑에 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토지를 넘기기로 했어요. 채무자가 토지.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 주기로 했어요. 이거 주식 발행하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출자 전환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없어지면서 그 대신 뭐가 생기는 겁니까? 주식이 생기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채가 없어지면서 자본이 생기는 거예요. 자본. 주식 발행하니까. 거기 먼저 국민은행 입장에서 회치를 하는데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대변을 먼저 봐요. 대변에 대출해준 채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출. 이것도 대출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오타구나. 매출 채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금융기관들은 대출해주잖아요. 대출. 그래서 이게 대출 채권이에요. 대출 채권이 얼마 있었어요? 빌려준 돈이. 1,000만 원 있었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선 이만큼의 채권이 있었잖아요. 이미. 지금 잡혀 있었잖아요. 채권이. 대출 채권이 1,000만 원만큼. 근데 합의하면서 이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깎아 없애기로 했으니까. 이걸 없애면서 뭘 받기로 한 겁니까? 토지와 주식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토지와 주식. 그럼 먼저 토지부터 적어야죠. 토지. 토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 받은 거는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이렇게 적으면 돼 사실. 투자 주식. 이거 적지 마세요 일단. 투자 주식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투자 주식 자세히 안 배웠고 단기 매매 증권은 배웠죠. 단기 매매 증권은 배우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세 가지 있다는 것도 이제 아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렇지 않다면 매도 가는 증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식 받았다고 돼 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매도 가는 증권이라고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는데 그냥 투자 주식이라고 해도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고 투자 주식이라고 해도 틀렸다고는 안 해요. 똑같은 얘기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토지를 적는데 이거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를 어떤 금액으로 적느냐가 핵심이에요. 여기를 어떤 금액으로 적느냐에 따라 다 결정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금액으로 적느냐가 핵심인데 뭘 적을 것 같아요? 여기 적는 금액이 공정가액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넘겨받은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기록한다. 그럼 토지가 얼마예요 거기? 300이잖아요. 300. 주식은요? 500주인데 8,000원이니까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700이 돼요. 그럼 얼마 손해봤어요? 300 손해보죠, 300. 그럼 300만큼 뭐 적냐면 일단 이거 적어야 되는 게 원래 대손, 상각, 비 적는 거죠, 대손. 대손 아니에요, 대손. 원래 300 적는 건데 우리는 배울 때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먼저 없앤다고 배웠죠, 우리. 근데 충당금 얼마 있다고 돼 있었어요? 100만 원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의 충당금을 먼저 없앤 거예요, 거기. 대손 충당금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채권자 회계 처리 끝이에요, 이렇게. 자, 이쪽에 채무자 회계 처리 해볼게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상환하는 거. 일단 채무자는 뭐가 없어지냐면 빚이 없어져요. 차입금. 갚을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는 대신에 뭐를 넘겼어요? 토지 넘겼고 주식 발행했죠. 주식 발행한 거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주식 발행. 토지 넘긴 건 토지 없어질 거고 주식 발행한 건 뭐 나오겠어요? 대변에. 자본금이죠. 자본. 발행한 회사 입장에 주식 발행한 건 자본금이 자본금. 자본금 적을 때는 어떤 금액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액면 금액.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 그리고 뭐가 생길까요? 여기 하나 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볼 거기 때문에 주발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주발초. 그런 개념. 토지 넘기고 주식 발행하는 거예요. 기존의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 넘기고 이렇게. 이걸 변제라고 해요. 변제. 거기서. 그런데 여기서 자, 요 금액들을 얼마로 적을 거냐가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아,
채권자도 공정가액이니까 얘도 공정가액. 그럼 300이네. 이런 착각을 해요, 좀 일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채무자는 없어지는 토지는 당연히 어떤 금액으로 없어지겠어요? 장부상에 토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장부상에 있던 토지 금액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 그리고 그걸 넘기는 금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100만 원만큼 뭐가 생겨야 돼, 얘는? 처분 이익이 생겨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데 우리 좀 용어가 바뀌어서 차익, 뭐 내년부터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해했어, 이거? 왜 그런지? 얘는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장부가액으로 없애고 차이 나는 것만큼 처분손익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했을 때 500 주니까 액면 금액 5천 원이면 일단 얼마가 여기 들어가냐면 25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액면 금액 공정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주발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쪽 합계가 얼마예요? 700이죠, 700. 700이니까 이거랑 하면 300 차이 나죠. 그러니까 300만큼이 이익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 조정 이익이라고 불러, 이름이. 예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생각했을 때 채무 면제이익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채무 조정 이익 이거. 왜냐면 이게 채권 채무 조정이잖아, 이름이. 그래서 조정이익 그랬어요. 조정이익. 그냥 그렇게 뭐. 근데 이 금액이요. 요 300만 원이 여기에 대손 잡히는 300만 원이랑 어때요? 같잖아요. 같아요. 같은데 여기 대손상각비 금액은 200이잖아요. 저기 300이고. 뭐만큼 차이나요? 충당금만큼 차이나요. 충당금. 충당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대손 잡히는 금액과 요 채무 조정이익은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건데 뭐만큼 차이 나냐면은 충당금이 있는 건 얘부 충당금 먼저 없애기 때문에 그것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됐죠? 여기까지? 넘어가요. 이 예제 4번은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유형 2번 출자 전환으로 가는데 이 출자 전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거기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지분증권의 발행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뭘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여러분들 전환사채 안 배웠죠? 우리 중급회계 진도상에서는. 나중에 언제 배우냐면 12장에서 배워요, 우리. 12장에서 나와요. 근데 전환사채 좀 알고 계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전환사채라는 건 사채지만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거기 가로 안에 잘 보세요.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환사채를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액면 금액 안 준다는 거예요. 전환사채에 대해서. 그 얘기는 협박이죠, 거의. 만기까지 반드시 뭐 하라는 겁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너 돈 안 준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계약할 수도 있대요. 그렇게 계약했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LG카드가 전환사채 발행해주면서 기존 금융기관한테 우리 돈 없으니까 너 주식으로 전환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돈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출자 전환이랑 똑같은 거죠, 결국. 당장 주식 안 주고 나중에 준다는 것 뿐이지. 전환사채 주면서 나중에 현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주식으로 바꿔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일단. 나중에 전환사채 배운 다음에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그것도.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존의 부채를 뭐로 바꾸는 거다? 주식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채무자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제 그거예요, 지금. 채권자 회계 처리가 있고 채무자 회계 처리가 있어요. 이번에 이 채권 채무 조정의 어떤 기준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채권자의 회계 처리와 채무자의 회계 처리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채권자 입장, 채무자 입장. 그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구분할 때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채권자는 어떤 회계 처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대손이랑 똑같고
채무자만 이제 좀 더 특수한 회계 처리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어디 밑줄 치자면은 그 채권자 회계 처리는 혼자 읽어보시고 일단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동그라미 1, 2번 있어요. 거길 보세요. 동그라미 1, 2번 202페이지 거기 좀 밑줄 친 다음에 예제 5번 풀 겁니다. 202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줄 끝에만 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한번 밑줄 치세요. 일단 우리가 출자 전환을 합의했는데 LG카드가 그 금융기관한테 몇 주를 발행해 주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주식 발행해 줄게 이렇게만 얘기해 주고 우리 LG카드 주식을 몇 주 주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채권 채무 조정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죠. 일단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몇 주를 받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완성된 거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다. 그거만 하면 돼요. 주식수가 결정돼 있지 않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는 거다. 됐어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끝에쯤에 보면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이 돼야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이 되면 A번과 B번에 걸쳐서 하는데 A번은 일단 채권을 출자 전환 채권으로 대체한대. 그 출자 전환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에 좀 밑줄만 쳐놓으세요. 분개할 때 설명할게요. 예제 풀면서. 그 다음에 B번은 읽으시면서 끝까지 밑줄만 쳐놓으세요. 그거는 지금 같이 읽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제 풀면서 설명할 테니까 밑줄만 쳐놓으세요. B번에. 채무자의 회계 처리까지 읽어본 다음에 예제 풀게요. 채무자의 회계 처리에 동그라미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은 일단 넘어가요. 동그라미 2번부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채권 채무 조정까지 하고 잠깐 쉴 거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끝에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 있다 없다? 없다는 거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세 번째 줄 끝에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에 이제 회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출자 전환. A번과 B번 있는데 그 얘기가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A번 보시면 조정 대상 채무를 출자 전환 채무라고 하는데 채무. 그 개정 과목 좀 밑줄 좀 쳐놓으시고 출자 전환 채무라고 해서 자본 조정으로 대체한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거고 B번을 보시면 장부가액과 출자 전환 채무가액의 차이는 채무 조정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출자 전환 채무의 가액은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그 공정가액이라는 게 중요한 얘기고 공정가액으로 하는 거고 계속 읽어보면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에 공정가액을 모른다면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고 그때는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밑줄 다 쳐놓으시면 돼요. 지금 읽어본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 복습하실 때요.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시면 지금 읽어본 A, B번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나중에 안 읽어봐도 돼요. 크게 문제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A, B하고. 나중에 그렇게 연결하시고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걔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환사채 얘기가 나오는데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전환하지 않으면 원금산업 면제한다는 얘기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너 주식으로 바꿔라. 안 바꾸면 돈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뭐랑 똑같다 그래서 방금 전에. 출자, 전환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거기 1, 2의 규정에 따른다는 게 출자 전환과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동그라미 4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CPA 2차. 안 읽어봐도 돼요. 동그라미 4번. 자, 203페이지 예제 5번을 풀면서 밑줄 쳤던 내용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예제 5번을 좀 읽어보세요.
자, 일단 몇 가지 물어볼게요. 문제 좀 읽어봤으면. 첫 번째,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이 언제 같아요? 채권 채무 조정의 시점. 2000X2년 12월 31일, 이날이죠, 이날. 법원에서 이날 결정했대잖아요, 이날로.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출자 전환하기로 했고, 2003년 1월 1일 시점으로 1000주를 교부하기로 했어요. 액면금액 5,000원짜리. 주식의 공정가액은 법원 인가일 시점에서 1,000원인데요. 7대1 감자 전해 금액이, 이 7대1 감자가 지금 요번에 LG카드가 지금 감자 들어가는데 곧 LG카드는 감자를 40대1인가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40주를 가진 주주한테 40주 찢고 몇 주로? 한 주로 이렇게 없애버려요. LG카드가. 뭐 그럴 거래요. 뭐 정확히 결정은 뭐 추후에 또 날 거고. 여기 7대1이라는 거는 7주 찢고 한 주 이런 거예요. 그게 7대1. 그럼 기존에 감자하기 전에 1,000원이었으면 이론상으로는 얼마가 돼 주가가 감자하고 나면 7,000원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뭐 7,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대손 충당금이 20% 설정돼 있다는 얘기 나오고 추가 자료 2번에서 요구사항 보시면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먼저 이날 회계 처리를 들어가는데 이날 회계 처리 이렇게 채권자 입장에서 지금 뭐냐면 출자 전환을 할 걸로 이제 됐잖아요. 그럼 얘는 출자 전환하기 전에 어떤 그 채권이 있었냐면 대출 채권이 있었잖아요. 빌려준 돈. 대출 채권이 얼마 있었어요? 거기 대출 채권이 장부상 1,000만 원 있었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빌려줬거든요.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얘는 출자 전환을 하기로 했으면 이 대출 채권이 없어지면서 뭘 받을 예정입니까? 주식을 받을 예정이죠. 주식을 받을 예정인데 주식은 언제 받을 거냐면 이때 받을 거예요. 2000X3년 1월 1일 날 받을 거예요. 아직 주식 받질 못했어요. 주식을 받질 못했지만 주식을 받을 거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때 이 대출 채권을 없애면서 어떤 계정 과목을 써주래요? 이름을 아까 출자 전환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래요. 아까 밑줄 쳤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출자 전환 채권이라는 말을 쓰래요. 결국 대단한 거 아니고 기존의 채권을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출자 전환할 거라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자산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게 중요한데 이 들어간 금액은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하래요. 이걸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래요. 그대로 하면서 이게 채무자랑 좀 달라요. 채무자랑 약간 다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얘는 그 지금 배우는 채권 채무 조정이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대손해회계 처리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대손해회계 처리랑. 그러니까 요걸 잡고 요거에 대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평가하면 돼요. 회수 가능한 금액을 평가해서 뭐만 잡아주면 돼요. 대손 충당금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가 회수할 수 있느냐를 평가해 봤더니 얘가 이 금액에 대해서 몇 주를 받을 예정이냐면 1,000주를 받을 예정이란 말이에요. 1,000주. 근데 기말연재 요 1,000주에 대한 공정가액은 아까 봤지만 감자하고 나니까 7,000원이었잖아요. 한 주에. 감자 전에 1,000원이었고 감자 후에 7,000원 되면은 곱할 때 100만 원 되죠.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공정가액이 이 시점에서 7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손해보는 거예요? 300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300을 손해볼 걸 알기 때문에 기말연재 얼마를 잡으면 충당금을 대손 충당금을 얼마 잡으면 된다? 300만 원을 잡으면 된다. 충당금을 기말에. 그런데 충당금 300만 원 잡으려고 했더니 얼마 이미 설정돼 있다 그랬어요. 200이 설정돼 있으니까 다 잡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부족한 것만 추가로 잡는 걸로 배웠죠, 우리. 그러니까 얼마 잡으면 돼요? 100만 원을 잡으면 돼요. 100만 원을 잡으면서 차변에는 당연히 뭐라고 쓰면 돼? 계정 과목 대손 상각비 쓰면 되죠. 상각비.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대손해회계 처리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실제 출자 전환할 때 보세요. 전환을 하게 되면 뭘 받겠습니까? 주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주식을 받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그냥 뭐라고 쓰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세요.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또는 투자 주식이라고 써도 돼요. 뭐 틀렸다고는 안 할 거니까. 여기 이제 얼마 적을 거냐 이제 이게 문제고 여기 얼마 적을 거냐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없어질까요? 대변에 이게 없어지겠죠 이게. 출자 전환 받으면 출자 전환 채권이 없어지겠죠.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00만 원. 이 금액이 없어져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게 문제예요. 얼마일 거냐. 근데 우리가 몇 주 받았냐면 1,000주 받았잖아요. 지금 받는 시점은 이때잖아요. 1월 1일인데 그때 보니까 공정가액이 밑에 보니까 8,500원이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달라요 보니까. 달라져서 주니까 여기는 받은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850. 그럼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을 없애면 되죠. 충당금 잡아놨으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보니까 150 손해봤죠. 150. 이건 참고하세요. 150 손해봤으니까 150을 없애고요. 그럼 충당금이 얼마 남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충당금이 150 남죠. 그건 나중에 2회계년도 기말이 되면 이 채권에 대해서도 또 전체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추정할 텐데 이 채권에 대한 충당금은 없잖아요 기말에. 그럼 얘 때문에 잡혔던 150만 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잡히겠죠 그게. 그러면서 얘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건데 이 사례에서는 요 하나의 채권만 쫓아다닌다고 보기 때문에 요 채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충당금도 어떻게 하자? 다 없애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례가. 항상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실무상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건데 얘는 요 한 건만 보여주려고 얘가 없어지니까 아예 충당금도 다 없애자는 거예요. 따라서 다 없애자. 쫓아가서 기말이 하지 말고 얘 때문에 잡혀있던 게 300만 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150만 원 남았잖아요. 우리 남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환입하는 거잖아요. 충당금 환입이라고. 이거 저희가 만든 사례 아니고요. 기준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 정도. 시험에 내면요, 똑같이 내요. 이 사례랑 똑같이 내니까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풀어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좀 참고하세요. 이게 사실 충당금 회계 처리니까 충당금 없애고 놔두면 나중에 정리되잖아요. 그때 하면 되는데 얘는 요 한 건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한 거예요, 책에. 됐나요, 이거? 채무자 쪽으로 가요. 채무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가지세요. 편하게 가지시고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그 채무자는 일단 뭐를 없애요? 합의했을 때 차입금을 없애죠. 이제 주식을 교부하기로 했으니까 차입금을 없애는데 당장 주식 주지 않잖아요. 당장 주식을 발행했다면 뭘 쓰면 돼요? 당장 주식을 발행했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당장 주식을 발행했다면. 근데 당장 주식 발행하지 않잖아요, 지금. 요날 주식 발행했잖아요, 요날. 요날까지는 임시적으로 뭔가 적어야 되잖아요. 그때 적는 계정 과목 이름이 출자 전환 채무래요. 그렇게 이름이 어렵진 않아요. 출자 전환 채무. 그래 놓고 이걸 얼마로 적을 거냐가 문제예요. 얼마로 적을 거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할까요, 또? 일단 여기는 고민하고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는 뭐예요? 이날 뭐 했어요? 이제 주식 교부했죠. 주식 교부하면 이제 어떤 회계 처리? 차변에 출자 전환 채무라는 걸 없애야겠죠. 출자 전환 채무를 없애는데 이건 여기 잡혔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대로 없어지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없어지는 거고. 그 대신 뭐를 교부할 겁니까? 이제 주식 교부하니까 자본금과 공정가액이니까 주발초가 생기겠죠. 이렇게 액면 금액, 이렇게. 액면 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자, 이렇게 되는 회계 처리가 예상이 되죠, 우리가.
그랬을 때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 금액이 얼마냐가 핵심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에서 요게 핵심인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부가액을 그냥 대체했죠. 이렇게 대체하면서 대손 충당금 설정했잖아요. 채무자 입장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채무자는 얘는 대손 충당금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때 출자전환 채무 자체를 아까 밑줄 쳤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출자전환 채무를 어떤 금액으로 그랬어요? 아까 거기 202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B번을 보니까 A, B의 B번 보니까 이거 어떤 금액으로 하래? 시장성 있으면 공정가액 알면 공정가액이죠. 근데 공정가액 알고 있죠 여기 지금 얼마래요 여기 기말에 7,000원이었잖아요 7,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300만 원만큼 뭐가 생겨요? 300만 원만큼 뭐 이익 생기죠? 이거 뭐라고 쓴다 아까 채무 조정이익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 주식에 대한 공정가액을 알 수가 없었다 자료에서 이 주식의 공정가액을 모른다. 그럼 공정가액 모르니까 있을 수 없잖아 이거를. 그럴 땐 얼마로 하래요? 공정가액 모를 때는 그냥 1,000만 원으로 하래요. 그럼 뭐가 안 잡히겠어요? 조정이익이 안 잡히겠죠.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지금. 거기 규정이 공정가액을 알면 공정가액 적고 이거 잡는 거고 공정가액 모르면 그냥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보세요. 이 경우에도 채무자 입장에서 잡힌 채무조정이익과 채권자 입장에서 잡힌 대손상각비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차이 나는 금액이 뭐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충당금 있었던 금액만큼 차이 나죠. 충당금 200 있었기 때문에 100밖에 안 잡히죠. 충당금 얼마 잡은 거예요? 300 잡은 거 아니에요. 300.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요때 회계 처리 아주 간단해요. 이미 여기서 다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 주식 교부할 때는 이게 없어지면서요. 700 그대로 없어지면서 대체만 하면 돼요. 액면 금액 까고 대차 차인 주발초 이러면 돼요. 이때 공정가액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는 공정가액 신경 썼는데 이렇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대체만 하면 돼요. 채무자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여기 얘가 어디 속하느냐 얘가 출자자는 채무가 얘가 대변이죠 대변.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있으면 어디 속하는 거죠 이게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면 수익인데요. 얘가 어디 속하겠어요 얘가 부채가 아니라 차입금은 뭐였어요? 부채였죠. 차입금은 얘는 뭐예요? 얘는 부채가 아니고요. 나중에 뭐로 바뀔 겁니까? 주식 발행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식 발행하려고 대기하는 거 하나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회계원리 할 때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거 들어봤죠? 주식배당할 때 미교부 주식배당금 그거 어디 속하던가요? 자본 조정이죠? 주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 똑같아요. 똑같아서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으로 갈 거기 때문에 부채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자본 간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2번 있잖아요. 그거는 안 봐도 큰 문제 없어요. 요구사항 2번은. 근데 혼자 보셔도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보셔도 되고 요구사항 2번은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204페이지 4번에 조건의 변경으로 가는데 거의 끝나가요. 요거만 넘어가면 다 끝나요. 조건의 변경. 근데 그 조건의 변경이 우리를 좀 이제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개정된 건 알죠? 채권 채무 조정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주제가요. 기준서 몇 호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채권 채무 조정이 기업회계 기준서 제 13호예요. 이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게 언제 개정됐냐면은 아주 최근이에요. 2003년
이게 12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11월인가? 그래서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그때인데. 하여튼 얼마 안 되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냐면 지금 올해부터예요. 올해부터. 2004년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후니까 얘부터죠 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올해의 시험부터 나와요. 올해의 시험부터. 그래서 개정된 걸로 해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예요. 최근에 개정된 건데 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얘가 어려워졌냐면 아니에요. 쉬워졌어요 더. 예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더 쉬워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4번에 유형 3번 보시고 조건의 변경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니까 이 조건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이자율을 내려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원금을 깎아주거나 이미 발생한 이자를 없애주거나 이런 것들을 말한대요. 다 하나같이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죠. 채권자한테는 불리한 거고.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채권자의 회계 처리 보시고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채무자 회계 처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밑줄 칠 거 밑줄 쳐드릴게요. 먼저 거의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을 혼자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감액 손실은 현재가 차린 차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로 인식한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현재 가치의 변동분도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게 이번에 개정된 부분인데요.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해봐야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제 풀면서 얘기할 거니까 거기 밑줄만 잘 쳐놓으시고 20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채권 발생 시 유효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번과 B번이 있는데 A번이 고정이자율 조건이고 B번이 변동이자율 조건이고 일단 B번의 변동이자율 조건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변동이자율 조건에는 혹시 모르니까 CPA 2차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CPA 2차에도 출제될까 말까예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변동이자율은 시험에는 다 뭐가 나오냐면요. A번의 고정이자율 조건이 나와요. 고정이자율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출을 해줄 때 이자율을 고정시켰다는 얘기고 고정. 변동이자율 조건은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리보라는 거 들어봤어요? 런던 은행 간 뭐 기본금리 뭐 이런 거? 거기에 플러스 2% 이런 어떤 신용가산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대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는 조건, 변동금리 조건 이런데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변동금리로 많이 빌려주지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잘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고정금리, 고정이자율 조건 그걸 잘 알면 되는데 거기에 밑줄 치면은 채권 발생 시 유효이자율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단서조항 보기 전에 거기다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그게 뭘까요? 결국 역사적 시장이자율이에요. 역사적 시장이자율. 최초 거래가 발생할 당시의 이자율.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역사적 시장이자율. 채권 발생 시의 유효이자율.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단서조항은 조금 이따 볼게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안 보셔도 큰 문제 없는데 나중에 보시고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채권 채무 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연금으로의 합계 금액이 채권의 대손 충당금 차감 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회계 처리한다 해서 A번과 B번 나오는데 이것도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그 A번 밑줄 치면은 미래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으로 감액한다. 거기까지. B번 보시면 일사의 회계 처리 적용해서 충당금 추가 인식한다. 거기까지 밑줄만 쳐놓으시고 이것도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예제 풀면서 얘기하면 금방 이해돼요, 얘도.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은 CPA 2차라고 적어놓으세요. 동그라미 5번. 그래서 CPA 2차 보시는 분들만 나중에 보시고. 동그라미 6번을 보세요. 채권자는 채권 채무 조정을 통해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공식적인 채권 채무 조정 전에 인식 조건이 충족되면 감액 손실을 인식해야 하고요. 공식적인 채권 채무 조정 시까지 감액 손실 인식을 지연할 수 없다. 밑줄 쳐놓으세요. 알아두시는데 이게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랑 똑같다는 거냐면은 대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요. 먼저 채무자 입장에서 206페이지. 206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중간 밑에. 206페이지 동그라미 4번. 거기 밑줄 하나 쳐놔요, 일단. 채무자는 공식적인 채권 채무 조정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 조정을 인식할 수 있다. 거기까지. 자, 이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잖아요, 보니까. 채무자는 채권 채무 조정이 있을 때만 채무 조정이 잡을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 채무 조정이 있지 않아도 그 채권에 대해서 감액이 있다는 게 인식 조건이 만족되면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대손을.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든 사람의 입장이 뭐냐면 이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사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만 채무를 이렇게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근데 채권자는 이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 어차피 채권을 못 받게 되는 사건의 연속일 뿐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채권 채무 조정이 없다 하더라도 채권의 어떤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면 뭐 잡는 거예요? 대손 잡는 거다. 그거잖아요. 읽어보니까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차이점을. 채권자는 기존의 대손처럼 똑같은 거고 채무자는 채권 채무 조정 경우에만 채무 조정이익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교되죠, 서로? 자, 여기까지 밑줄 친 다음에 채무자 회계 처리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만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조정 대상 채무에 대해서 전환증권이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채권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채무의 변제로 보지 않고 조건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밑줄만 쳐놓으시면 기존의 부채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거의 채무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 사채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채. 그 다음에 전환증권 발행한다는 건 전환사채 말하잖아요. 그거를 발행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기존의 차입금 없애면서 이런 사채 발행했다면 그거는 변제가 아니다. 그거는 채무의 조건을 바꾼 거다. 왜냐하면 회사채도 뭡니까? 회사채도 부채 아니에요. 전환사채도 뭐예요 원래? 부채죠. 근데 전환사채라는 게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부채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죠. 아까.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앞에 나왔던 출자 전환으로 보는 건 뭐였어요? 주식으로 안 바꾸면 현금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아니라니까요. 얘는 일반적인 전환사채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회사가 이 채권 채무 조정하는데 채무자가 전환사채 발행했다. 일단은 뭐로 보는 게 맞아요? 조건의 변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조건의 변경으로 보고 문제에서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뭐로 봐요? 출자 전환으로 봐야 돼요. 이해했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자율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누구 입장하고 똑같대요. 이자율은. 채권자랑 똑같대요. 채권자랑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이자율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한다는 얘기 이걸로. 아까 봤던 거 이거. 똑같이. 현재 가치 할 때, 그 현재 가치 해볼 겁니다, 우리. 그다음 동그라미 3번도 읽어보시면 아까 채권자 입장에서 봤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혼자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밑줄 다 치시고 나중에 동그라미 4번은 밑줄 쳤고
동그라미 5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5번은 거기도 뭐 CPA 2차라고 적어놓으세요. 동그라미 5번도 예제 6번을 풀 건데요. 예제 6번이 요구사항이 4가지예요. 일단 요구사항 보시면 207페이지 요구사항 1번부터 4번까지 1번은 2003년까지 회계 처리라 단 조정 시점에 이자율 나와 있고 요건 풀 겁니다. 1번 풀 거고 요구사항 2번 있죠. 잘 보시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변동금리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CPA 2차라고 적어놓으세요. 요구사항 2번. 그래서 요구사항 2번 안 할 거예요. 요구사항 2번 CPA 2차. 요구사항 3번 있죠. 걔 해야 돼요. 요구사항 3번은 할 거예요. 요구사항 4번 보세요. 요구사항 4번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CPA 2차. 그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 거는 요구사항 1번과 요구사항 3번을 푸시면 돼요. 거의 시험에 그거밖에 안 나와요. 1번과 3번. 그래서 1번과 3번을 풀기 위해서 내용을 좀 보시고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자, 문제 내용은 거의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원래 거기 보니까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떤 조건을 빌려줬냐면 이때 빌려주면서 원금을 언제 받을 거라고 빌려준 거예요? 원금을. 이때 받을 거라고. 이때 1,000만 원 받을 거라고 빌려준 거 맞나요? 이렇게. 이때 1,000만 원 받을 거라고 돈을 빌려줬고 3년 동안. 그러면서 액면으로 이자율은 얼마 달라고 그랬어요? 액면으로 이자율은 10% 달라고 그랬고 그걸 매년 말 받기로 했어요. 그럼 액면 이자가 매년 말 얼마냐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게 원래 계획이죠. 이때가 원래 만기고. 이렇게 되면 돼요, 원래. 그런데 지금 돈 빌려간 사람이 어려워졌죠. 어려워져서 이걸 잘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언제 조정해 준 겁니까? 채권 채무 조정을. 시점이 언제예요? 채권 채무 조정 시점. 2002년 말이죠. 요때죠, 요때. 요 시점으로 조정 들어간 거예요, 요 시점으로. 요때 기존의 만기가 되기 전이에요. 기존의 만기가 되기 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요때 조정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은 어떤 조건이냐면 요때로 봤을 때 만기가 얼마 남았었어요?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밖에 안 남은 거를 몇 년으로? 10년으로 해주겠다. 몇 년 연장한 거냐면 9년 연장한 거, 연장이. 10년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이 만기가 1년 남았잖아요, 이미, 아직. 그러니까 연장된 거는 9년이죠. 9년 연장하면서, 이때 갚아라, 원금. 원금 깎아주지 않았죠, 이건. 요구사항 1번은 원금 안 깎았어요? 조금 있다가 요구사항 3번 보세요, 일단, 먼저. 요구사항 3번 보면 걔는 뭘 깎아요? 걔는 원금 깎아요. 원금도 깎아요, 걔는. 달라요. 둘 다 해봐야 돼요. 일단 얘는 원금 안 깎아요.
만기만 연장했어요. 만기 연장한 것도 누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채권자한테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둘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 현재 가치가 더 크잖아요. 이거 오래 남았잖아요, 아직.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러면서도 액면 이자율은 원래는 10%씩 받았었는데 얼마로 깎아준대요? 5%로. 50만 원씩 받는데 매년 말까지 몇 번 받겠어요? 10번 받겠죠, 뭐. 10번 50만 원씩 받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변경했대요. 이런 식으로. 이거 10번 받아요. 10번. 10년 동안. 5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충당금은 얼마나 남았어요? 충당금은 20%가 설정돼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채권 채무 조정이 들어가는 건 이때였어요. 이때. 요때 들어가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충당금이 얼마? 20% 설정돼 있다 그랬죠.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이라면 전년도 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2002년 말 전이니까. 그래서 체계 회계 처리가 2001년 말에 충당금 설정하는 것까지 회계 처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에서 얼마 잡으면 맞아요? 1,000만 원에 20%니까 200만 원 잡으면 맞죠. 이런 회계 처리가 이제 충당금 미리 잡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고요. 이때예요. 자, 이때 하면 자, 일단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 채권 채무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이 이때인데 채권 채무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 우리 장부 금액은 얼마죠? 이 채권의 장부 금액. 이 지금 채권자죠, 이거. 채무자 아니에요? 채권자. 채권자 입장에서 이때의 어떤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단은 주의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액면이자를 100만 원씩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01년 말에 액면이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써 있나요, 거기? 2001년 말에 액면이자 받았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몰라요. 모르면 관심 없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받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요 미수이자에 대해서 회사가 요 1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요, 이 채권 채무 조정이 이래요. 이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이거 원래 채권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이자잖아요. 받도록 되어 있는 이자가 채권자가 이 출제자가 출제한 사람이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안 하면요. 채권 채무 조정할 때 이 이자에 대한 특별한 조정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요 1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있었다면 그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냐면 요 발생한 이자죠, 이거. 이미 기간 경과에 대해 발생한 이자 이 100만 원. 요것도 또 있고 1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있다면. 회사가요, 이미 과거에 요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면 그 시점에 100만 원의 이자 들어오면서 대변에 뭐 잡았었겠어요? 이자 수익 잡았을 거고 이랬다면 이거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첫 번째로.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회사가 요 100만 원의 이자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어떤 회계 처리할 수 있냐면은 미수이자 주식 잡고 뭘 잡을 수 있어요? 미수이자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받았다면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못 받았다면 미수이자가 이게 얼마 남아있었겠어요? 둘 다 못 받았다면 200이 남아있겠죠? 그럼 200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때 조정 들어갈 때 뭘 고려해야 돼요? 미수이자를 탕감해 줄 거냐? 아니 미수이자를 받아낼 거냐?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죠.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전혀 안 써 있잖아요. 전혀 안 써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현금으로 받았거나 미수이자를 못 받았지만 이 분개를 안 한 거예요, 회사가. 이거를. 장부상, 채권자가 이런 회계 처리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회계 기준의 기본 입장이 뭐냐면은 회수하지 못할 이자는 기록하지 않아요. 미수이자 안 잡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미수이자를 받지 못할 걸 알아요. 그 채무자가 어려워가지고 그 이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이자 못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론의 계치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가 잡히는 거예요, 대변에? 수익이 잡히죠, 수익이 이렇게. 그러면서 미수이자는 받지 못할 돈이잖아요, 이게. 그럼 부실채권이죠. 그럼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이 미수이자 없어지면서 뭐 잡힐 것 같아요? 대손상각비 잡히죠, 이게 대손. 결국에 대손. 그러면 수익 잡고 뭐 잡는 거예요? 비용 잡고. 그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잡는 거예요. 현금을. 수익은 우리 회계학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게. 수익은 현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잡는 거지 현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안 잡는 거라고요. 알아두세요. 그거.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와요. 밑줄 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수할 수 없으면 안 잡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회수할 수 없다면 안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출제자가 미수이자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받았거나 미수이자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미수이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자부 조정 문제들을 나중에 풀어보실 때 미수이자를 고려해야 될 상황은 출제자가 그 문제에다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급을 해줘야 돼요. 야, 미수이자가 얼마 있는데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할 때만 뭘 고려하는 거예요? 미수이자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현금을 회수했거나 아니면 회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뭘 안 잡았다? 미수이자 안 잡은 거예요. 채권자가.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요 미수이자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요 이자는 고려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고려할 건 뭐밖에 없냐면은 받을 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받을 게 얼마 남아있냐면 1,000만 원과 100만 원 남았잖아요. 원래. 이때로. 근데 우리가 지금 조정하는 시점은 이때잖아요. 이때니까 요때 그럼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럼 요때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요때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에 100만 원 있으니까 1,10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요때 1,100만 원이니까 이것의 지금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되는 거니까 현재 가치는 원래 대출해 줄 때 이자율이 10%니까 10% 현재 가치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1,000만 원 나와요. 요거 현재 가치 하면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 채권의 장부가액은 1,000만 원이에요. 이해했어요? 원래 이렇게 현금으로 있는데 그거 지금으로 봤을 때 얼마? 1,000만 원이라니까요.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러면? 우리 지울게요. 혼동되니까. 요때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 된 거예요, 이렇게. 장부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하는 시점에 원래 채권의 장부가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요 1,000만 원과 우리가 조건 변경해서 받을 금액을 비교해야 되죠. 조건 변경해서 받을 금액 비교하니까 두 단계로 하라고 돼 있어요. 2단계. 그 2단계라는 게 아까 밑줄 쳤던 건데 거기 206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 동그라미 3번 20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 변경이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원금을 깎아주거나 원금 또는 발생이자를 깎아주거나 그 발생이자를 깎아준다는 게 뭘 깎아준다는 거예요? 미수이자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발생이자 깎아준다는 표현 있죠? 거기 원금하고 원금이 이것 깎아준다는 얘기고요. 원금 발생이자라는 건 요때 뭐 미수이자 있잖아요. 미수이자 그거 깎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푸는 이거는 미수이자 깎아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금 깎아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 해당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3번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걔가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라고 되냐면 A 보세요. A번 보니까 채무의 장부가액을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으로 감액하고 이렇게 돼 있죠. A가. 여기 보세요. 여기 장부가액인데 지금 1,000만 원이.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이라고 표현돼 있죠, 여기.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은 얼마냐면은
10년 뒤에 오는 이 1,000만 원하고 10년 동안 얼마? 50만 원씩 10번이죠. 10번의 현금 흐름이니까 곱해보시면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하니까 얼마가 돼? 1,500이죠. 이 1,500을 거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금액.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금액, 그냥 단순 합계. 현재 가치가 아니라 단순 합계. 그 단순 합계 금액과 이 장부가액을 비교하래요, 먼저. 거기 A번이. 그랬을 때 요 장부가액, 요 미래 현금 흐름이 요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바로 뭐 잡으라는 거예요? 대손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그런데 원금을 깎거나 발생이자를 깎지 않았다면 이게 여기에 미달할 수는 없잖아요. 원금 똑같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액면이자 더한 거보다 얘가 작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A를 할 일이 없죠. 원금과 발생이자 깎는 게 없다면 그 A번 적용할 일이 없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B번으로 넘어갔는데 그 B번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요 미래 현금 흐름을 그러면 현금 흐름 합계금액이 있는데 요거를 뭐로 일단 해줘야 돼요? 현재 가치로 해줘. 현재 가치. 왜냐하면 조정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니까 요 1,000만 원이랑 비교하려면 현재 가치에서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 비교가 되려면 이거랑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현재 가치 하려고 하는데 그럼 미래 현금으로는 알았죠 우리. 현재 가치도 배워봤고 그럼 미래 현금으로 합계금액이 1,500인데 현재 가치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이거보다는. 근데 얼마가 될지는 해봐야 되는데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자율을 알아야 되죠. 이자율. 요 이자율을 결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예전에 공부해보신 분들은 혹시 예전에 이 채권 채무 조정의 이 이자율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거 쓰고 원래 만기까지는 뭐 이거 쓰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쉬워졌어요. 아까 여기 이자율 아까 뭐 쓰라 그랬죠? 채권 채무 발생 시의 유효이자율.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역사적 시장이자율. 그럼 이 문제 역사적 시장이자율은 얼마예요? 지금 이 문제. 역사적 시장이자율은 10%예요. 어떻게 10%인지 알 수 있냐면은 이 문제 처음에 대출해 줄 때 우리 액면 이자율로 얼마 대출해 줬죠 이거? 10% 대출해 줬죠? 여러분 저번 주에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어 제가. 금전대차 거래가 객관적인 제3자 간에 일어나면 당연히 그 시점에 빌려주는 이자율이 뭐라고요? 시장 이자율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금전대차 거래가 객관적인 제3자 간에 나왔을 때 액면 이자율만 주어져 있으면 그게 곧 그때 시장 이자율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때 이자율 10%. 요거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무조건 이거예요. 언제나 연장되거나 연장되지 않거나 다 이거예요. 10%. 현재 가치가. 이자율이. 아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205페이지 20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 채권 발생 시 유효자율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첫 번째가 A번 채권 발생 시 유효자 일단 이거 고정이자율 조건이에요? 변동이자율 조건이에요? 고정이자율 조건이죠? 이게 고정이자율이잖아요. 이게 고정이자율. 고정이자율 조건이고 채권 발생 시 유효이자율 돼 있고 단서 조항 보세요. 다만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 그 단서 조항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해만 시켜드릴게요. 적용할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 연장할 때 경제환경의 변경으로 동일한 시정도에 대한 채권 발생 시점의 시장 이자율과 조정 시점의 시장 이자율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조정 시점에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그게 원래는 그 단서 조항을 안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이 기준 만든 사람이. 그런데 그걸 누가 꼭 넣어달라고 한 거냐면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조항을 꼭 넣어달래요. 그 조항, 단서 조항을. 왜 꼭 넣어달라고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97년 IMF 때 그랬어요. IMF 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표현 잘 보시면 경제 환경의 변동으로 이런 표현 들어가 있죠.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큰 경제 환경 변동. 이런 경제 환경의 변동 때문에 이때 당시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이때 97년 말에? 97년 말에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모르죠,
3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떨어지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한 10%안 넘잖아요. 요즘에 다 1%대, 그러니까 한 자릿수잖아요. 이자율이 대부분.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자율.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어떤 경제환경 변동 때문에 이때 당시에 기업들이 대출을 일으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대출을 일으켰을 때 금리는 얼마? 역사적 시장이죠, 여러분. 이걸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정 들어가는데 만기 연장했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 하려고 하니까 원래 규정에 따르면 몇 프로로 현재 가치 해야 돼요? 30%로 현재 가치 해야 되잖아요. 이 규정에 따르면 30%로. 30%로 현재 가치 하려니까 현재 가치하면 현재 가치하면 굉장히 낮아지겠죠. 금리가 높은 거니까 저게. 금리가 높으면 현재 가치 낮아지는 거 알죠? 반비례. 그러니까 뭐가 안 좋으냐면 채무자들이 뭐가 커지겠어요. 채무 조정이익이 커지겠죠. 이것 때문에 그 꼴을 금융감독원이 못 보겠대요. 그 꼴을. 그 역사적 시장이 이때 채무 발생한 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현재 가치 할 때 그 크게 생기는 거 있죠. 그걸 못 보겠대요. 현재 가치. 그렇게 심하게 변했을 때만 어느 걸로 해라? 지금의 이자율로 해라. 이런 얘기 거기 단서 조항이. 그래서 그 경우는 다시 IMF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에요. 그 단서 조항이. 이런 큰 금리 변동이 있지 않은 한 그 조항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적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 단서 조항 적용할 일은 거의 없다. IMF가 다시 터지는 걸 바라지 않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걸로. 그러면 잘 보세요. 10%로 현재 가치 한 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 가치 한 거 보세요. 208페이지. 208페이지 보니까 요 1,000만 원 현재 가치 했죠. 1,000만 원. 그 다음에 요 50만 원 10년 동안 현재 가치 했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거기? 숫자 한번 불러보세요. 6927, 685. 6927, 685 나오죠. 이게 현재 가치예요. 요거의 현재 가치 10%로 했을 때 지금의 현재 가치. 자, 요 금액이 요 금액보다 낮죠, 이렇게. 낮잖아, 이렇게. 얼마 차이 나요, 보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3072, 315가 차이 나요. 3072, 315. 자, 이만큼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채권자가 손해보는 거고. 이만큼 누가 이익 보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익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채권자잖아요, 지금. 채권자는 뭐 잡자는 거예요,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잡자는 거, 저거만큼. 3072, 325만큼 대손 충당금 잡자는 건데, 이미 대손 충당금 얼마 잡았죠? 200 잡았으니까 200 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사실은 이 채권에 대해서 현재 가치 했을 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현재 가치 개념 배웠을 때 이 차이 나는 건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거? 현재 가치 할인차금. 현재 가치 할인차금이니까 보세요. 이거 분계 이렇게 할까요? 이거 그냥 보세요. 현재 가치 할인차금. 채권자가 얼마 잡냐면 3072 315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만큼 현할차가 생기니까 차변에 뭐냐면 그만큼 채권이 주는 거니까 대손이죠. 대손을 하려고 하니까 대손 충당금이 이미 얼마 설정돼 있어요. 200이 설정돼 있으니까 200 차이 나는 게 얼마냐면 또 1072 315만큼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대손 상각비라고 쓰면 되죠, 원래. 이렇게. 이게 원래 개정되기 전에 회계처리예요. 이게. 요 지금 제가 다 해드린 게 요 규정 자체가 개정되기 전에 요렇게 회계처리해서 현할차, 채권자도. 근데 아까 밑줄 쳤을 때 채권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204페이지 맨 밑에 20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감액 손실은 현재 가치 할인차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로 인식한다. 자, 그게 왜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건 채권자 입장에서 뭐랑 똑같은 회계처리다? 대손이랑 똑같은 회계처리다. 그러니까 얘는 뭐의 연장선이냐면 대손의 연장선이니까 이만큼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뭘 더 잡자는 거예요. 충당금 더 잡자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현할차라는 계정 과목 쓰지 말래요. 현재 가치 한 거지만 여기다 뭘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손
충당금을 쓰라는 거예요. 이 규정이. 충당금을 쓰려고 했더니 우스운 게 충당금 줄이면서 충당금 늘리니까 우습죠 이게. 충당금 줄이면서 충당금 늘리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 없애고 얘 얼마만 잡으면 돼요. 1072315만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럼 충당금 얼마 돼요 그러면? 3072315가 되잖아 이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이게 충당금 없애지 말고요. 충당금을 이만큼 잡아야 될 거면 이미 잡혀 있는 거 빼고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 충당금이 얼마 이거만 이게 곧 머름이에요. 이게 현재 가치 름이야죠. 현재 살인차금을.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다음 2003년 말에 가면 액면이자 얼마 받을 거예요? 2003년 말에 현금을 50만 원 받겠죠. 50만 원 받으면 대변에 이자 수익 잡히는 거는 우리 현재 가치 배웠으니까 유효이자인가요? 액면이자인가요? 얘는 유효이자. 얘는 뭐예요? 액면이자. 그럼 여기 유효이자가 얼마 잡히는 거냐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현재 가치 했을 때 얼마였냐면 6927 685였죠. 6927 685. 저기다 몇 프로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거? 10%. 10% 곱하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692 769. 이만큼이 나와요. 그럼 얼마 차이 나냐면 192 769가 차이 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공부한 개념으로는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현재 가치 할인차금이 나와야 돼. 이제까지 배운 거 보면 현할차가 이렇게. 근데 현할차가 나오려고 했더니 뭘 잡았어요 우리가? 충당금 잡았잖아요 이렇게. 채권자는 여기 뭘 쓰도록 돼 있냐면 충당금 쓰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다 했어요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 이 회계 처리에서 현재 가치 하는 거 쉬워졌어요. 이자율 적용하는 거 쉬워졌잖아요. 현재 가치 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요 차이 나는 걸 잡을 때가 문제인데 예전엔 이 차이 나는 거를 그냥 현할차로 잡았지만 이제 뭘 잡으라고요? 충당금 잡아라. 이것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충당금을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도 충당금 써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확인하세요 지금. 요 채무자 회계 처리할 거예요 이제. 요 옆에다 채무자 회계 처리할게요. 채무자는 요때 회계 처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는 충당금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채무자들은 언제만 조정이익 잡는 거라고 그랬죠? 채무자는 조정할 때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잡는 거 아니잖아요. 조정할 때만 잡는 건데 조정할 때 보니까 얼마를 깎아주는 겁니까? 307이죠. 307231호, 307231호, 307231호 이걸 조정해 주는데 지금 현재 가치 차이 나는 것만큼 얘는 차입금에 대해서 뭘 잡아주면 돼요? 현할차 잡으면 돼요. 얘는. 채권자는 현할차 잡지 말라 그랬지만 채무자는 현할차 잡아요. 얘만 잡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얘가 대손하고 똑같이 하라고. 얘는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대변에 뭘 잡으면 되겠어요? 채무 조정이익 잡으면 되죠. 하나 물어볼게요. 얘가 잡히는 채무조정이익과 채권자가 잡는 대손상각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데 이미 잡힌 충당금만큼 차이 나는 거죠. 같잖아요, 금액이. 그 다음에 이때 보세요. 2003년 12월 31일 날 현금이자 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50만 원 약정에 따라서. 그랬을 때 여기 잡힌 이자 무슨 이자? 유효이자니까 692, 769 아니에요? 여기 이자 비용 잡히죠. 그러면 얼마 차이 나냐면 192, 769가 차이 나죠. 이것만큼 뭐 잡혀야 돼 여기? 현할차 없애면 돼 얘는. 얘 현할차 잡았으니까. 얘는 현할차가 없었잖아요. 대손 충당금. 차근차근 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요 1번까지 하고 3번 풀어야 되는데 3번은 잠시 쉬었다가요. 3번부터 풀어드릴게요.